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출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일단 2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순서대로 처음부터 쭉 들어가도록 할게요.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순서로 진행할 텐데 헌법총론이나 뭐 앞쪽에서는 우리가 두문자 정리 이런 것들 많이 요구되죠. 그리고 저 통치구조 쪽으로 가도 또 두문자 정리가 특히 헌법재판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요구되고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두문자가 지금 우리 OX집에는 그 성격상은 이제 OX마다 이렇게 두문자를 넣으려면은 이제 해설이 두문자에 맞게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해설이 약간 그 오버스펙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OX집에는 지금 아직 이제 두문자를 제가 잘 안 넣습니다. 일반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두문자 같은 것들도 이제 해설을 이제 아주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OX집은 이제 많이 풍부하게 못 담거든요, 해설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문자를 이렇게 다 의미있게 포섭할 수 있는 해설을 구성하기 힘들어서 두문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두문자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잘, 그 정보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지금 15회차까지 이제 진행된 이제 그 정보 양들이 엄청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20문제씩 나오지만 이게 지금 15회 묶어놓으면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이제 예상 문제를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지문수가 상당하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 보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수 지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이제 복수 지문들은, 중복 지문들은 이제 제가 이제 통합을 했지만은, 그래도 좀 살려서, 뭐, O도 나오고 X도 나온 적이 있는데 또 살려보면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살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하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모양새의 이런 지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여러 버전들의 어떤 지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지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엽적인 지문들은 제가 이제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엽이다,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다. 지엽 지문들은 이제 휘발성이 강하죠, 그죠? 그때 뭐 출제되는 해에 좀 약간 화제성이 있다거나 뭐 새로 개정된 조항이라거나 이래가지고 출제가 됐지만은 뭐 그 해에만 용도가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어떤 그 뭐 의미가 있는 이런 지문들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쳐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또 판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또 추정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헌재 판례를 갖다가 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시험장 가는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1989년도에 설치되고 이제 90년대부터 처음에 이제 판례를 만들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볼 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판례들 수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엄청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섭렵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위헌 결정. 판례 중에서도 이제 위헌이 떨어지려면 아주 정밀한 논리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이제 어떤 법칙들이 생성되거나 확인되거나 하니까 그 법칙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동원이 되죠. 거기다가 또 유효하게 이제 추정되던 이런 이제 법들을 이제 폐기시켜서 위헌 폐지시키는 이런 이제 어떤 변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현상을 이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동까지 시키는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또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 결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하시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접근 요건이나 이제 합헌에 관련된 결론 이런 것들은 좀 특징이 있고 좀 이제 중요한 법리가 있고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이제 좀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대다수들이 보면은 이제 좀 추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위헌 결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는 합헌 결정, 뭐 적법 요건 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험장 가서 내가 이제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또 이렇게 깔린다면 아마 나는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봤기 때문에 위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면은 대부분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추정하시라 하고 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지나가면은 추정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구나, 혹은 좀 지엽스러운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봐도 충분히 좋은 것들은 제가 이제 체크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분석까지는 하지 않고 요거 체크해 두시고 복습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러드릴 테니까, 네, 그런 체크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헌결정, 자, 위헌사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법리가 있는 중요결정, 합헌결정이라 할지라도, 그죠? 적법요건을 담당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어떤 논리가 제공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자,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합헌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이 요구되거나, 추정 또는 이제 소거법이 이제 적용되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추정,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넘겨두시면 돼요. 굳이 안 읽어봐도 돼요. 네, 그래서 추정, 소거법이 적용되는 것. 네,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들. 예. 자, 충분한 것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침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이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하면 충분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뭐 체크 포인트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남겨놨다가 한번 살짝 봐주시기 바라고, 뭐 요거는 추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러면은 체크도 안 해도 돼요.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제 기억이 없으면은 시험장에서 훨씬 더 간결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애매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결정하고 중요결정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미리 방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지엽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예. 자, 요거를 이제 또 구분해 드릴 텐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예, 지엽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것들은 요 지엽적인 거하고, 개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들, 요런 것들은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지엽적인 것들은 그냥 아예 쭉 그어버린다든가, 예, 슬래시를 붕 넣어가지고 이제 그 번호 앞에다가 이제 번호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넣어가지고 아예 지워버린다거나,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 자, 번호 앞에다가 뭐 체크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표시 안 해도 되고 지나가 버리면 되고, 자, 위헌결정, 중요결정은 당연히 중요한 이제 어떤 논거나 분석점이나 지문 분석까지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남아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 일러드렸고, 예,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기출 문제 풀이에서는. 예, 더 이상 이제 설명드릴 건 없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십자도표나 이런 도표들을 또 많이 활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로 머릿속에 대충 뭐 어떤 문장치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뭐 이건가 저건가 나중에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험장에서 객관식으로 풀 때 제일 이제 불리한 것이거든요. 아예 그냥 뭐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뭐 찍으면 될 텐데, 예, 찍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이러고 저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도저도 아닌 이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간명한 이제 뭐 십자도표로 이렇게 대별을 한다든가, 뭐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정리를 이제 많이 해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사건의 어떤 개요나 뭐 이런 것들, 뭐 결론의 취지나 이런 것들로 제가 아주 단축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예, 간단하게 이제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예, 이렇게 정보로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용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네, 2페이지 들어가시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의 의의 1.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하는 입헌주의는 역사적으로 군주와 시민의 화합의 산물이며, 금정헌법은 진정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사실문제죠. 예, 한번 예를 드리려고 본 건데 체크하지 마세요.
예, 사시 문제는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 위주로 보고, 사고 시험 문제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 문제 좀 큰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요. 이게 헌법의 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사시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 변신은 그 이론과 관련된 이론 체계적인 문제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시간 되면 보시라, 이렇게 뭐 제 노파심인데, 이런 것들을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 자, 5번부터 이제 변호사 지문이 나오는데, 자,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자, 이렇게 이제 뭐 왜 나오냐면, 이 관습헌법 문제 때문에 나오거든요. 자, 관습헌법. 요거는 이제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관습헌법,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이 무지됐던 그 사건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제1공약이 수도 이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좁은 땅대기에 서울 중심으로 너무 물류나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자 이제 지역 균형이 맞지 않다.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제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행정수도가 되려고 뭐 수도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는 못 되고 그냥 행정도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됐는데 그 전체 과정에 이제 판례입니다. 자,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는, 지금 우리 수도 조항이 우리 헌법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수도 조항을 이렇게 두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 조항 같은 것들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 조항과 그 다음에 주권 조항, 그 다음에 이제 국호, 대한민국, 예, 또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형태 이런 것들은 규정됐지만은 뭐 국가, 예, 뭐 나라꽃, 예, 국화, 예, 그다음에 뭐 국어, 예, 그다음에 금방 봤던 이제 수도, 예, 이런 게 이제 규정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수도 규정이 없는 것이, 결국 단순한 이제 수도를 결정하는 게 이제 법률사항에 불과하고 헌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전으로 굳이 규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둔 것이다 하면은 이게 법률 개정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거는 반드시 최고법의 차원에서 규율해야 될 관습헌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다면 이 관습헌법을 이제 어떻게 성문헌법 체계에서 이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생겨나요. 근데 결론은 우리 현재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관습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와 같은 국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투표 없이 법률만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는 것들은 그 자체 위헌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이르거든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경로로 가게 되는데, 요걸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수도 이전법 사건, 이제 또는 이제 신행정수도법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교재라고 해서 드리긴 했지만은 실제 강의에서 직접 활용은 하지 않는데 압축정리 자료 드렸죠, 그죠? 예, 압축정리 가면 이런 십자도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정리는 가장 실전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기본부터 다지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용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충분히 이제 기본서나 기본 교재나 암기장 등 각종 기본 교재나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경험을 갖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단계로 이제 넘어갈 이 중반 이후의 문제에서는 이제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게 산만하죠. 산만한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잡아주는 이런 좋은 요소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최종 정리를 돕는 이런 실전 자료를 제가 이제 미리 드린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모범을 이제 먼저 제시하는 거죠. 첫 출발점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자료를 막 탐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주어진 것들을 이제 수행하시다가 어느 단계 가면은 그게 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자료가 이제 될 텐데, 자, 이 신행정수도법 사건 내용이 이제 압축정리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 어떻게 실천됐냐면, 이 국민투표라는 것들은 사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옮기자. 그래서 신행정수도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이제 세종시 쪽으로 옮기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현재가 결론을 제시한 게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걸 이제 인정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수도 서울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관습화된 성문헌법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수도의 결정 기준, 수도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쪽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관습헌법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가, 성문헌법 체제에서 그거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성문헌법이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관습에 의한 보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관습헌법 개념을 인정합니다. 성문헌법 체제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관습헌법이 이제 인정된다면 그 관습헌법이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 사항이 관습헌법으로 이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뭔가? 자, 인정 요건. 자, 요 인정이란 말은 이제 최초 이제 탄생할 때 배경, 성립할 때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유지 존속을 위해서 요구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립과 존속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이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이걸 우리 현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습헌법의 이제 효력입니다. 효력이 이제 성문헌법과 관계해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가, 좀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열등한 효과를 가지는가, 그런 게 문제되는데 우리 현재는 이제 동등 효과를 인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과, 자, 인정됨으로써 나오는 이제 효과죠. 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중요해요.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인정요건, 인정효과. 요 세 가지 이제 틀인데, 요 내용들은 이제 좀 세세히 봐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5번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전부 다 부정이었어요. 이 국무총리 나오면 다 부정입니다.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 자, 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 네, 이 둘의 소재지를 수도를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의회 기능이나 대통령 기능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수도인 점은 자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의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거 우리 그 기본소에 가면 두 문자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참 두 문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책에 들어가 있으면 편할 텐데, 네, 그런 거 다 이렇게 넣으려 치면은 지문이 막 수백 수천 개 되는 이런 책이 해설이 막 너무 과대 포장되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좀 조심스러운데 못 넣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보조교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네, 제가 여기서 이 강의에서 다 해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의회와 대통령의 소유지. 그래서 국무총리 빠지죠. 그죠? 국무총리 빠지기 때문에 그냥 X인데, 우리 현재는 뭐라고 하냐면,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소유지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정치행정의 중심기구, 도시거든요. 자, 한 나라의 정치행정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 요걸 이제 수도라고 한단 말이죠. 도읍.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행정 분야에 가장 이제 본질이 되는 요런 어떤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국무총리는 나중에 통치구조 같은 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현재가 하나의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이런 표현들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보좌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김에 이제 볼게요. 관습헌법의 이제 인정요건도 보면 우리 현재가 이제 관계국 항명의 기본적 사항, 이 요건을 들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해서 관행이 형성되고 계속적이며 국민적 합의 또는 승인이 존재하고 항상성과 명료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지속돼 왔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주권자의 결단,
예, 국민적 승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국 마무리가 되는데 뭐 성문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국가의 최고 필요라는 것이 국민의 근본적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민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걸 합의를 해줬다라고 볼 수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지속되고 하더라도. 그래서 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적 합의.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시험에 다루신 것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정 요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인정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으면 그때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성문헌법 동등 효과를 인정합니다.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과. 자, 이때 동등하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위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제 수도 서울이라는 이제 관습헌법을 이제 수도 세종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성문헌법의 개헌 절차하고 똑같은 개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문헌법의 개헌 절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데 이 성문헌법 개헌 절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 절차거든요. 그래서 국회 입법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 사안이 이제 신흥정 수도법이 국민투표 없이 법률만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3조 제2항에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해서 이제 위헌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문헌법의 개헌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투표. 자, 요 절차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전체예요. 전체인데, 요거를 이제, 요거 두 문자를 만들려면 제가 좀 약간 의미를 좀 바꿔야겠네요. 예, 의회를 이제 국회로, 국회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자 만들어 볼게요. 요건 다 두 문자예요. 예, 요거 다 두 문자. 자, 그 다음에 성문헌법 동등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합쳐보겠습니다. 관계국 항명이라는 이제 관습헌법의 일반 조건입니다. 항명. 그 다음에, 자, 대통령, 국회, 대국. 그 다음에 기본적 헌법사항이 또 한정해서 요구됩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사항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사항만 이제 관습헌법이 예외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모든 국가조직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헌법사항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관습헌법을 이제 인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대국, 기동. 이렇게 두 문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트럼프 전쟁,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왔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란 공습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관계국이 항명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나토 가입하지 말라 했는데 괜히 가입을 하려다가, 그죠? 전쟁 터지고, 또 트럼프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제, 대국에 관계된 어떤 국가가 항명을 하는 바람에 대국이, 기동을 했다. 군사를 기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국 항명으로 대국이 기동했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내는 이제 두 문자니까 저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지문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국무총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나 대통령과는 위상이 확연히 다르고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빼내는 작업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다 넘어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지금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두 문자로 다 엮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해석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도 보면, 이론적인 것들은 충분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헌법의 해석에서는, 합헌적 법률 해석,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요. 합헌적 법률에서 이제 논리가 나오거든요. 요것도 한목에 정리하도록 하죠.
네, 하나의 이제 주제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요거는 말 그대로 법률 해석의 어떤 기법 또는 이제 법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요걸 지금 헌법 해석 파트에서 보는 이유가 합헌적일 것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게 헌법하고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어떤 가치 발견과 결속되는 헌법적 가치 분석과 이제 결속되는 법률의 가치 분석, 이런 의미다 보니까 헌법 해석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해석에 이제 구속받는 법률 해석 방법. 자, 이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다룰 때, 자, 다의적인 어떤 해석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다룰 때, 우리가 위헌적인 의미로도 합헌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담고 있는 이런 이제 법률을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웬만하면 위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뭐 배제한다든가 폐지시킨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입법권을 존중해서 합헌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려서 쓰자. 이런 법칙들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법률에 대해서, 합헌적으로 웬만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는, 자, 법률 해석의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두 문자로 이제 다합법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계가 나오는데, 이 합헌적인 법률 해석이 이제 왜 나오냐면 입법권 존중 취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통일성과 입법권의 존중, 요 두 가지만 딱 하시면 이제 논거가 확 다 잡히는데, 헌법의 통일성을 헌법의 최고성에 기초한 헌법의 어떤 통일성, 거기다가 이제 입법권의 존중, 요 두 가지 법칙의 결합입니다. 규범주화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한 나라의 최고법이니까 이 최고의 가치 내에서 좋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살려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 헌법의 최고성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되면 안 되는 게, 그 법률을 살려주자고 헌법의 가치를 이렇게 눈 감아버리든가, 헌법의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버리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 이제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합헌적인 이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 수용적 한계라고 하는 한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의 존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설정한 어떤 문헌의 의미 또는 입법자의 입법 취지, 도입 취지, 그런 것들을 무색해하는 이런 이제 해석을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법문헌적 한계, 문의적 한계, 그리고 자, 법목적적 한계, 입법자가 설정한 이제 입법 목적, 그 범주 내에서만 합헌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한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의 최고성, 그래서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 내에서 합헌적인 해석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자, 헌법 수용적 한계까지가 이제 마무리거든요. 자, 두 문자 처리하면 문, 목,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합법, 문, 목, 수 이렇게 이제 통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한계입니다. 다합법, 문, 목, 수.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문시성을 가지는 그 장인 목수님을 하나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시성을 가지는 아주 뛰어난 장인 목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목수침법 해가지고는 목수님이 침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침을 딱 넣으면 나무가 활기를 띠고 살아나는 이런 이제 마술 같은 마법도 부리는 이런 이제 대단한 분이신데, 어쨌든 이 문목수님이 워낙 장인이다 보니까 뭔가 손을 대면은 다 합법적으로 뚝딱뚝딱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문목수는 워낙 장인이시라 자 같은 거 될 필요도 없고 눈대중으로 대충 뚝딱 떨리면은 다 합법적인 작품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문목수가 손대면 다 합법.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래서 9번, 10번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바로 적용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문목수 다 합법만 하시면. 그래서 9번, 10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학습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이문과 가점주제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구상호신용근고법 조항이 이 논거는 쓸데없이 긴데 결론만 딱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결론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요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 주주에 대해서까지 연대 채무를 부여하면 위헌이다라고 이제 한정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크할 게 합헌적 법률 해석 지금 이제 본 거죠, 그죠? 합헌적 법률 해석 이제 기법을 이제 적용한 이 판례인데 이게 이제 적용된 주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적용된 주문.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법이고, 예, 기법이고, 해석법이고, 해석법이 적용된 이제 결정 주문을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그 주문에 그 위헌의 범주가 이제 그 축소되는 질적 축소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하면 위헌이다. 이 조항을 이제 적용해도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만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런 질적 축소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주문의 질적 축소 해석이 가미되는 결정이 이제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인데, 자, 요때 이제 그 질적인, 실질적인 축소 해석을 담당하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말이죠. 요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법이 작동된 전형적인 주문 형식이 뭐냐 하면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일단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축소했잖아요. 이 조항을 모든 임원과 모든 과점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그 실질이 있는 자들에게 한정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한정위헌 결정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과 과점주주, 이게 주식회사 규제거든요. 주식회사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 책임 부과 조항이 이제 왜 도입됐냐면 부실경영에 대한 사회적 규제 제도입니다. 부실경영 규제.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대규모 개방회사죠. 네, 조그만 단위의 유한회사, 무한책임회사 이런 데하고 다르고 개인회사 이런 데하고 다르게, 그죠? 그래서 많은 그 개미 주주까지 포함해서 이 자본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로 개방된 상태, 누구든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주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회사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이 주식회사,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부실 경영. 이런 것들은 많은 이제 그 자본이 이제 참여하는 이런 이제 회사 형태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가 이제 경영 부실로 파국을 맞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대량 피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실 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그 경영 책임이란 말이에요. 경영 책임. 지금 경영 책임 제도인데 이 경영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사나 이제 조그만 단위 회사하고 다르죠. 그죠? 무한 책임 회사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 회사들을 보면은 그 실제 이제 그 소유주 자체가, 그 회사의 소유주가 경영주가 되고 경영주가 그 소유주고 이런 관계이지만 지금 이제 주식회사는 어때요? 주식을 가지고 일정한 수를 가지고 소유주다라고 평가되지만은 그러나 경영에는 참여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어떤 대기업을 보면은 이건 예전에 이건희, 지금 이재용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실제 이제 경영은 옛날부터 그 이건희 부자, 이재용 그 라인들만 계속 세습을 해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 경영과 대규모 개방회사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실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요런 이제 회사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질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라면 임원급이다. 그 다음에 주식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당연히 경영에 참여해서 어떤 문제를 유발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경영에 관여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이제 실질들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가지고만 비로소 이제 정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개방회사에서는 이런 경영 책임을 물을 때 경영의 실질을 갖고 있는 자들로 이제 그 책임 범위가 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정명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상당히 이제 분석이 어려운 판례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위상이 크고 사법시험부터 출제가 많이 됐던 이제 사항인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걸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도록 하죠. 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헌법의 개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로. 자, 헌법의 개정, 이제 먼저 나왔는데, 개정 절차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 이제 외울 거는 외워야 됩니다. 암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좀 이론적인 색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출제율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이제 20번 볼 텐데, 헌법의 재규정, 이제 모든 제자죠. 헌법의 모든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틀렸습니다. 효력상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효력상 차등. 요 표현을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판례 내려가 볼까요? 해설 내려가 볼까요? 그러니까 요 표현들이 이게 효력상 차등으로 바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끊어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한번 이제 올바른 원래 문장을 한번 보죠. 자, 보시면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더 구체화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좀 줄이면은 이론상으로는 이 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헌법규범 간에도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 우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 이게 슬래시 이제 끊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 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범의 구체화에 있다는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또 부정해버리죠. 여기에서는 효력상의 차등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차등은 인정을 하면서 효력상의 차등은 부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 자, 이론적 차등은 긍정하는데, 다만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론적 차등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만 이제 존재의의가 있냐면, 헌법의 통일적 해석, 요런 이제 방편으로서만, 수단으로서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보면은 뭐 인간 존엄이나 또 이제 국민 주권이나 누가 봐도 이제 최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국가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은 뭐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규정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만 40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처럼 누가 봐도 이게 자연의 섭리거나 자유주의의 근본이거나 이렇게 볼 수 없고 뭐 그날의 어떤 규모나 뭐 어떤 그 현실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정해진 이런 규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자, 합이성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그 중에서 근본 가치를 담은 조항과 좀 부수적인 가치를 둔 조항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 즉 가장 이제 정점이 되는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에 비추어서 나머지 조항들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통일적 해석의 관점에서는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분석적 결과로 어떤 조항은 근본 가치고 어떤 조항은 좀 부수적 가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부수적 가치가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 부수적 가치, 그 근본적 가치에 따라 취소돼 버릴 수도 있다. 예, 부수적 가치가 이제 근본적 가치를 재판규모로 삼은 심판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는 없다는 게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 차등을 의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 헌법 규범이 결국은 이제 국민인 주권자의 합의의 결과, 즉 줄이면 주권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적 결단을 힘의 면에서 다룰 수는 없다.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자, 최고 권력에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힘의 면에서는 차이를 둘 수 없고, 단순한 이제 의미 면에서 차이를 통일적 해석의 관점에서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이제 문장화 시켜보면, 자,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든 거죠. 헌법 조항은 자, 주권자, 최고 권력자죠. 최고 권력자인 주권자의
결단이다. 결단이므로 최고 권력자가 내린 최고 결단이야. 네, 이것도 써볼까요? 주권자의 최고 결단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최고 상한선에 다 달아 있다는 거예요. 최고 꼭대기에 다 달아 있는 수준의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의미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최고급으로 다 평가가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높고 더 낮은 걸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구분, 그들 간의 어떤 위상이나 뭐 의미 구분 같은 것들은 어떤 용도로 뭐 통일적 해석을 위한 용도, 이런 이제 의미 구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자, 효력상 구분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힘의 구분을 할 수는 없다. 이게 힘의 구분으로 혹은 이제 효력의 구분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모두가 이제 최고의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힘을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미만 구분할 수 있지 힘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어떤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의미를 풀어드린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나오는 논점인가 하면, 그 헌법 규정을 이제 개정할 때, 이럴 때 나오는 건데, 우리 그 헌정사의 역사가 보면은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이 역사가 보면 좀 불우한 역사예요. 권위주의 정권이, 혹은 이제 군부 정권이 장기 집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목표하면서 자꾸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개정이라보다는 정치 세력을 위한 개정, 이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 헌정사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쟁점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떤 헌법 개정이 있는데, 이 개정이 우리 기존의 헌법의 가치, 우월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독재적인 헌법, 이런 걸로 이제 바뀔까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재적인 의미로 이제 악의적으로 바뀐 것들을, 기존의 어떤 그 자유 이념이나 인간 존엄 사상이나 이런 어떤, 근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폐지시켜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우리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헌법조항에 대한 헌법심사, 즉 이제,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구조가 나오죠. 자, 헌법에 비추어 헌법을 심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등한 규범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헌재가 이제 부정설을 취합니다. 요 판례에서. 부정설. 네. 헌법 규정을 헌법으로 심사하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위헌심사라는 게 이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해석을 목적으로 좀 근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분석을 알리는 이런 이제 하나의 기법을 넘어서, 최고가, 상위 가치에 위반된다 하면은 이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폐지 효과를 갖는 것들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같은 말로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 헌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헌법규범 상호 간에는 의미는 구분이 가능하다. 의미는 구분이 가능하지만은 그게 힘의 구분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헌법규범은 모두가 동등한 효력으로 다닌다. 동등효력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규범 동등효력설. 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힘이 똑같다. 의미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는 구분될 수 있는데, 힘은 똑같다. 요게 이거거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헌법규범 간에도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더 상위 규정도 있고, 하위 규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론상 차등을 부정할 수는 없죠. 누가 봐도. 요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의미 구분이 힘의 구분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효력상의 차등, 힘의 차등은 부정하겠다. 네, 요걸 이제 한마디로 종합하면 동등 효력설, 이 말입니다. 동등 이론, 의미설이 아니라 동등 효력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동등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으로 헌법을 심사하는 것들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 판례에 따르면은 헌재 사신도 그러지만은 이런 위헌적인 개정을 사전에 막아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위헌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라는 기구가 손을 쓸 수는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손을 써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다양한 장치로 막읍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20번 문제는 아주 이제 어려운 논리입니다. 예, 요거 좀 이제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3번 보기로 했죠. 3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정 절차 조항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하시는데, 자, 먼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개정 절차가 크게, 틀을 잡으셔야 돼요. 제안, 발의, 예, 발의 또는 이제 제안, 그 다음에 이제 공고 절차가 있어요. 공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거치고 나면 국민투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자, 제안, 공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그 다음 이제 국민투표. 네,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요 각 단계마다 이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제안은 이제 국회 제적과반수, 제적과반의 국회의원들과 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안권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공고는 대통령이 하는데, 자, 20일 이상. 예, 20일 이상 공고해야 돼요. 숫자 2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자, 공고된 날부터. 이게 다 이제 책에 있는 거니까, 네, 기준으로 해서 60일 내에 이제, 예,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제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하면, 예, 가결을 하면은 이제 국민투표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제 의결한 날로, 국회 의결 시부터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시부터 30일 내에. 자, 요걸 이제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원 절차에서 출제율을 담당하는 한 8, 90%, 예, 요런 아주 비중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로 이제 좀 잘 외우셔야 되는데, 예, 두 문자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게, 자, 과, 대, 2, 6, 3.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로 봐야 됩니다. 과, 대, 2, 6, 3.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 이제 과에 대표가 있잖아요. 그죠? 과 대표. 그래서 이제 과 대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263이에요. 이시성을 가지는 63인데 264 시인의 이제 그 한 집안입니다. 혈통인데, 자손인데, 264 시인처럼 이제 저항의식이 투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등록금 인상도 막아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억하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과 대표 263. 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300명 중 지금 이제 300명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죠. 우리 공선법이.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요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200인 이상. 요거 나중에 선거제도 가면 요런 게 또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200인 이상. 예, 요 정도만 체크해놓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공선법에 가면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비례대표 합하여 총 300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낸 건데, 자, 국회 제적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이거는 수학 문제입니다. 연산 문제. 예, 이 과반이란 말이 2분의 1, 즉 반수를 초과해야 돼요. 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51명 나와야 돼요. 151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수적으로 계산하면. 과라는 말이 초과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150이고 그걸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151명을 넘어야 돼요. 151명부터 이제 과반수라는 요건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 뭐 이런 산수 문제는 참 산수죠, 산수. 예, 수학이라기보다는. 자, 그다음 그래서 요 150명이 아니라 이제 151명이라 해야 돼요. 요거 틀렸고. 자, 다음.
네, 24번도 가보겠습니다. 24번 가보시면 국회 의결인데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구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된다. 263 할 때 6. 그리고 이제 국회 의결은 국회 제적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된다. 요것도 이제 중요수도 계산법인데 보시면 국회 의결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외우려고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죠. 국회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이 말인데 제적 3분의 2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괄호로 해가지고 참고로. 네. 요거는 여기에 빗대어서 보세요. 제한 단계에서, 국회 이제 의원 수가 제적 과반이거든요. 제한만 하는 것도 제적 과반. 상당히 높은 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국회에서 확정까지 할라치면은 정족수가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정족수 발전이 보면 3분의 1 과반, 그 다음에 3분의 2, 5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반보다 한 급 높으면 제적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해요. 추론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요걸로 이제 뽑아낼 수 있으면 계산하면 되죠. 예. 자,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지워지네, 이게. 자, 이거 보죠. 요거는 보자. 조금, 요런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데, 한번 전체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 20일 이상,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다. 요 부분이 틀렸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요 표현이 전체로 이제 틀린 겁니다. 예. 자, 밑에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과반 플러스 과반의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권자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반의 참여와 투표와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 즉 참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과반이기 때문에 요 정족수가 이 정수보다는 좀 더 완화된 정족수예요. 예, 그 지금 이제 지문에 제시된 정족수는 엄청나게 더 엄격한 정족수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가장 이제 국회 일반 의결 정족수하고 비슷한 과반 플러스 과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막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예, 과반 플러스 과반, 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국민투표 정족수는 과반 플러스 과반, 아주 좀 국회 일반 의결 정족수처럼, 예, 우리가 늘상 다루는 과반 플러스 과반, 요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이거는 이제 조문이니까 한번 읽어두시고, 요 장기 집권 방지 위한 이런 장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변천은, 완전히 순수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 헌법의 수호 쪽으로 이제 바로 지나시면 되겠어요. 31번. 네, 헌법의 수호에서는 이제 저항권 다룹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이제 비교 개념과 함께 저항권을 다루는데, 시민불복종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저항권 개념만 이제 철저히 아시면, 저항권 요건인데 시민불복종이라고 해가지고 오징어를 만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저항권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일단 저항권은 총체적 불법 상태에서 기존의 헌법 질서를 이제 지켜내려는 국민의 마지막 어떤 행동, 물리적인 어떤 힘의 발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시는데, 자, 첫째, 저항권은 우리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이나 헌법을 포함하는 모든 개념들이 만들어졌던 그 서양, 저기 이제 서구 유럽, 자, 이쪽에서는 보면은 대부분 그 선진 입헌주의 국가들, 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에 가면 헌법전에 저항권이 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 이제 시민혁명이나 이런 이제 사회 변혁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헌법이라는 게 들어오고 근대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당화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해방과 동시에 어떤 외세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았죠, 그죠? 우리가 완전히 우리 힘으로 이제 독립하고 우리 힘으로 헌법을 만든 건 아니고 우리 힘에다가 외세가 좀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를 이제 조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시민들이 완전히 쟁취했다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의지에 외세가 좀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어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권 같은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이제 없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논의는 있겠죠. 총체적인 헌법 침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국가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계엄도 겪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어떤 나라의 망할 수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우리가 여러 차례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필요한 권리입니다. 그럼 이 권리는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요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마 요건부터 먼저 볼까요? 그 이제 저항권으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요건과 효과가 뭐냐면, 총체적 불법 상태. 에서, 자, 주권자인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여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력적 헌법 수호.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자, 총체적 불법 상태. 자, 이거는 단순한 불법 상태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 되고, 국민들이 실력, 즉 물리적인 힘까지, 폭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력 행사를 예정을 합니다. 폭력도 예정돼 있다. 왜냐면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국법 질서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태라면 어떤 뭐 헌법재판소부터 포함해서 뭐 법원, 뭐 어떤 기구들도 제기등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힘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원래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장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힘을 보장하는 것들이, 물리력을 보장하는 게 많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폭동하고 이렇게 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불법 상태라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자가 또 더 구체화시켜서 그 불법성이 중대 명백해야 되며, 거기다가 최후 수단으로서만 가능하다. 요거는 뭐 당연한 이제 상황인데, 하여튼 더 이상 기존의 어떤 헌법재판 장치나 뭐 이런 걸로는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법 상태, 그 불법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 현재가 이제 중대명백성과 보충성을 요건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총체적인 불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세세한 걸 알자보다는 그 위에 물결 표시한 문장의 의미를 이제 잘 하시면 돼요. 헌법은 항상 맥락이고 의미이고, 예,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의미, 큰 이제 맥락에, 워딩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못하면 헌법 공부가 어려워져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민사법이나 형사법 공부할 때는 뭐 맥락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시겠지만, 일단 이제 맥락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요건, 효과 이런 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 외우고 뭐 이렇게 개념 외우는 데 집중하시는데, 헌법은 그런 것보다 그 맥락 자체로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다반 소수도 보면은 이제 맥락을 잘 뿌려서 쓰면은 점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헌재가 직접 쓰는 이제 직접적인 용어를 막 이렇게 밝혀 썼다 하더라도 맥락이 구성이 안 되면 점수 못 받아요. 예. 자, 그 아무리 키워드 채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총체적 불법 상태를 전제로 하는 실력을 동원하는 헌법 수호장치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요건데, 헌법 수호. 이 수호란 말이 있던 걸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있어 왔던 걸 지켜낸다 이거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없던 걸 새롭게 창출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진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수적인 개념이다. 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제 개혁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체제를 변혁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항권 개념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런 저항권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권리를, 폭동과 맞닿아 있는 이런 이제 권리를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문제되거든요.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가 나눠지는데요. 요거는 십자도표를 볼게요. 자, 대법원 판례는 두 건의 판례가 있는데 전부 부정설입니다. 근데 헌재는 마찬가지로 두 건의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긍정설을 취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그 민청학년 사건, 김재규 사건에서 나온 건데 다 군부 정권 시절의 판례입니다. 네. 군부 시절의 판례.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재자들이 있는 시대에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피해가는 식으로 판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항권 같은 것들은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명문을 뒤져보니까 눈에 안 보이네, 컨트롤 F로 안 걸리네, 저항이란 단어가 우리 헌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실정권세라고 합니다. 예. 조금 더 써보죠. 자, 국무시절 판례로서 요때 뭐 그냥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논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실정권세를 줘요. 그래서 저항권은 자연의 뭐 당연한 법칙이라 보긴 힘드니까 실정 명문의 규정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뒤져보니까 없네 이래가지고 부정을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 헌재는 자 민주 시절의 판례죠, 그죠? 87년 헌법 개정, 예, 현행헌법 개정 하고 나서 하면서 재도입이 돼가지고 20때 한번 도입된 적이 있는데 20때 헌재가 도입됐다가 실제로 활동도 못하고 바로 그 몇 달 후에 5.16 구부 쿠데타가 터지면서 삼공정부로 넘어가면서 이 헌재가 폐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 이제 실행을 못하고 설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헌재가 처음으로 이제 실제 활동을 하는 첫 번째 판례를 내는 이런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시절에 87년 현행헌법 이제 민주 시절에 만들어지는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소신을 밝히는데요. 이거는 나라를 만든 주권자가 나라를 만들고 주인인 나라의 주인이 자기 이제 나라를 관리하는 모습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예외적인 정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될 뿐이지, 국민이 자기 물건을 쉽게 하면 자기 소유물을 주인이 관리하는 게 무슨 실정 명문의 기준이 있어야 돼. 자연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자연건설입니다. 자연건설. 그래서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자명하고 당연한 거다, 주권자에게. 이래가지고 긍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요건 충족을 인정한 사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긍정은 하는데, 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받아들인 사건은 아직은 없다. 예, 그래서 두 건의 판례가 있다고 했죠. 주로 이제 날치기 사건, 범죄란 날치기 사건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게 제기되면서 그때 그 뭐 저항권 행사 막 이런 것들, 예, 막 틀어막고 하는 것들을 저항권 행사 이런 걸로 주장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산을 내렸는 위원장당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이석기 씨, 예전에 그 전 의원이었던 그 통진당의 의원이었던 이석기 씨가 폭력 혁명단 이런 걸 막 조성을 하고 그 창고에다가 뭐 폭발물이나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장치하고 막 그랬거든,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셨냐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 나라 체제가 썩어가지고 이제 여차하면 북한식 그 사회주의로 이제 체제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있게 자기 소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바꾼다, 개혁한다, 네, 이런 의미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체제를 유지한다는 저항권의 개념에 들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정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긍정서를 취하는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받아들인 사례는 또 한 건도 없다.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계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31번.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적 구제 근거를 달리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법관은 이를 재판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자, 대법원은 실정권서를 취했죠. 대법원은 실정권서를 취하면서, 자, 뒤져보니까 컨트롤 F로 우리 헌법전을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은 실정권인데 우리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기용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 실정권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이용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이제 소신 없는 판례거든요. 자, 이제 32번 넘어가고요. 이제 33번이 이제 당연히 이제 헌재 판례가 나오겠네요. 자, 헌재에 따르면 헌재 나왔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견해 대립하는 경우가 몇 군데 안 돼요. 헌법 전체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저항권에서 견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짚어내고 들어갑니다. 헌재에 따르면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중대명백성,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규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보충성, 예. 요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총체적 불법 상태를 얘기합니다.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 주인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실력으로, 그죠? 예. 실력적 저항. 다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실을 통제하지 아니한 입법 과정의 하자. 자, 이게 뭐죠? 뭐 의안 날치기라고 하는데 보통 의안 날치기 사건. 예. 그 다수파 폭주죠. 의회 다수파가 진의 힘으로 소수파를 배제하고 완전 폭주하는 이런 이제 입법권의 남용인데, 자, 이런 입법 과정의 하자를 이제 권한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런 사례가 워낙 많죠. 그때 이제 막 물리적인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물리력을 쓰셨냐 물어보면은, 저는 저항권입니다. 막아내기 위해서. 야당의 어떤, 민주주의를 해치는 어떤, 의회를 해치는 어떤 행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항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거든요. 자, 그 이유가, 중대명백성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위에 세 줄까지가, 총체적 불법 상태를 구성하는 네, 요런 이제 상황 요건이죠, 상황 요건. 예, 총체적 불법 상태라고 하는 이제 상황 요건을 구성하는 내용이 중대명백성과 보충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장에서 다 서술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자세히 서술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결국 의안 날치기, 입법 과정의 하자, 이런 일반적인 입법 과정의 하자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못 갖춘다는 거예요. 예, 요건 충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회 제도를 둔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평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의안 날치기는 이제 조금 지어보면, 자, 의안 날치기는, 자, 의회 민주국가에서 의회 제도를 둔 이제 의회 민주국가에서 자, 이런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행위다, 현상이다.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의회라는 것 자체가 이 투쟁의 장이잖아요, 그죠? 타협과 토론, 그러죠. 예, 그래서 투쟁의 장. 다수파하고 소수파, 여당과 야당, 야당이 서로 이제 막 투쟁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싸우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일부가 좀 이렇게 무리수를 범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늘상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어떤 과오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적인 모습이지, 이런 것들이 중대 명백한 침해가 더 이상 이제 헌법 장치로서는 해소될 수 없는 총체적 불법 상태다 볼 수 없다는 거죠. 평상적 현상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권한쟁의와 같은 헌법재판을 통해서 그 침해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한쟁의의 대상으로 해소될 수 있는 평상적인 현상에 불과해서 이런 것들이 저항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쉬었다가 이제 헌정사 쪽으로 이제 진행해 볼게요.